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이번 주 또 이제 5주간이 돼가네요. 벌써 3월 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4월 초. 꽃들이 이제 만개를 해서 아마 여의도라든지 뭐 윤종로 요즘 꽃 구경하면 윤종로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서 또 이제 주말 되면 여러 가지 야외 활동하기 좋은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 그럼 다음 국방정책론 제4장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에서 목표는 위협 분석의 유의부터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 이런 순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또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현재의 군사적 균형이 여기다 정치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한국의 군사력 건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지 그 정책적 함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에서 이제 위협 분석의 우리가 즉 위협 평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강한데 왜 국방비를 더 투자해서 군사력을 건설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남한의 군사력이 아직도 북한보다 약한데 군사력을 더 건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상반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평가가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방 정책의 출발점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적국과 이 잠재적 국가의 위협 분석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는 국방 정책의 목표가 이제 수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위협과 비교해서 이 군사 능력이 크면 안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방부는 국방 정책의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년 이런 위협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많이 아파서 내가 자꾸 그러는데 국방 정책의 수립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는 이런 위협 평가는 국방 목표의 설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즉 어떻게 여기에서 싸울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여기에서는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협 평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위협에 대응해서 어떤 군사력을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 논리적 이런 근거가 여기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이런 위협 평가는 일단은 군사 교육과 이런 훈련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런 유용한 지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또 외부의 군사 위협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군사적인 훈련의 목표, 그 다음에 방법이 잘못됐다. 수정할 것이고요. 이런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서 위협 평가를 요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군사 위협 평가가 이런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 전략, 군사력 건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런 위협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평가 방법의 객관성 여부라든지 그 평가 결과의 정책적 효용성 여부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런 실제 전장 요소를 많이 반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평가가 시작된 지는 이제 매우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어떤 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한국의 정부와 학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이제 남북한 군사력 균형 평가에 있어서 남북한의 어떤 주요 무기, 그다음에 병력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단순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 균형 평가는 이제 국방부의 어떤 비밀 영역에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학문의 세계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정태적인 위협 평가를 벗어나서 이제는 동태적 위협 평가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유럽의 어떤 전쟁 중심으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군사력 균형 평가를 이제 시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고 그것이 이제 모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한반도에 이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이후에 1, 2차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는 탈냉전 이후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경제난이라든지 외교적 고립, 그다음에 식량난으로 인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이 이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주한미군은 2001년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강해지고 질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더 근접 배치되고 더 치명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군사 위협은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제 이견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군사력 균형 비교가 이제 전체적인 논쟁으로 이제 비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는 변화가면서 현재는 또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이런 신냉전 시대로 이제 요즘에는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그 이제 새로운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부 장관과 이제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강력한 동맹 안보, 그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신냉전 시대가 들어가는 거는 요건 조금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좀 늦더라도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냉전 시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라든지 신문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 체제가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소련의 이제 경제가 위험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동구권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정부도 해체가 이제 되면서 이제는 어떤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이면서 세계는 어떤 유일의 초대 강국인 이제 미국이 그다음에 2001년에 이제 중국을 그 이제 세계 무역 기구 즉 WTO에서 이제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세계 경제 속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면에는 초고속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차세대 글로벌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단 그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제는 어디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라시아 어떤 종주국까지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서 이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사실 미국이 이제 칼을 제대로 뽑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칼을 어떻게 뽑았냐면 이제 경제적인 제재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현재 뭐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부터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그 전 정부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웨이라는 어떤 그 회사를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기술 전쟁을 이제 확대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뭐 대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의 어떤 지정학적 대치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어떤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제는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냉전 시대의 피해를 직접 겪었던 지금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신냉전 시대에 이제는 이 한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처하게 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한반도는 언제든지 이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과 중국에서 양나라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쓰냐면 경중안미 이렇게 씁니다. 경중안미. 그래서 경제는 중국을, 안보는 미국 편을 드는 시대. 예?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또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 평화 통일 실현이라는 어떤 민족적 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라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울 때는 또한 시간이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택을 미루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섣불리 어느 한쪽을 선택하다 보면 자칫 양쪽 모두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경중안미라고 했을 때 경제는 뭐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쪽에서 우리가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에 더욱 신뢰를 우리가 다져가야 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가치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양자택일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 모호하게 이런 어떤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우리가 갖춰가야 되냐면 자주국병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주국방을 우리가 실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그것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신냉전 시대에 엄청난 또 어떤 문제점과 또한 국가가 성장하는데 또한 여기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냉전 시대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요즘 중국과 미국과의 진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우리의 안보적인 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 군인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냉전 시대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이 이제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뭐 냉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북한 대 한미 양국 간의 어떤 군비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980년대 유럽에서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죠.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재래식 군사 균형 분석에 대한 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이 벌였던 이런 격렬한 논쟁 중에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적용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관론자들과 낙관론자들인데 여기에는 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이 나토군보다 우세하다는 어떤 비관론자들과 이제 낙관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비관론자들은 이 재래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나토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낙관론자들은 이렇지만은 실적으로는 질적 우위를 통한 다양한 장비로 인해서 우세를 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토는 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어떤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군비를 증강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 국방의 태세를 갖춰가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는 자, 비관론자들의
이런 어떤 낙관론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통한 비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이러한 정치 분석과 군사력 이 군영 분석을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정치 군사를 연결시켜서 나토군이 압도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또한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에 있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이 나토군보다 이 훨씬 많음으로 여기에서는 공격을 하게 되면 소독 지역의 돌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적 우세는 우회 기동과 포위를 가능하한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가져왔고요. 셋째는 소련군의 공세적 전략과 정격전에서 오는 어떤 위협, 그다음에 선제 기습을 통해서 어떤 선제 기습의 우세 이걸 통해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이러한 믿음에서 오는 위협이 커서 나토가 어떤 경보 능력이 뛰어나고 준비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습 공격을 못 당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바르샤바 조약 규칙을 통해서 이 기계화되고 그다음에 기동화되어 있어서 신속한 이동을 위주로 하므로 군수나 보급이 잘 되어 있지만 이 부대 크기가 너무 커서 나토의 군대에 비해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나토의 어떤 주방어 축선 이런 것들이 붕괴될 시 나토군은 각 축선별로 서로 다른 어떤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 작전이 곤란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째는 이러한 어떤 위협 평가 이 모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모델의 완벽성을 자랑하지만 그 과정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아직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에 진행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전쟁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순한 어떤 그런 비관과 낙관 이런 것들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유럽의 어떤 이러한 그런 재래식 군사력 균형 평가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정태적 평가 방법과 이제 동태적 평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어떤 보유한 그런 병력과 무기의 숫자로 여기에서는 단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적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태적 평가 방법은 여기에는 현재 보유한 병력과 무기의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이런 단순 정태적 평가 그다음에 병력이라든지 무기들의 효과와 가중치 이런 걸 통해서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평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정태적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태적 평가 방법은 여기서 동태적 평가 방법은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과 입력값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전투 결과를 예측해내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서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단순 정태적 평가 방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단순 정태적 평가 방법은 재래식 균형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는 위협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정태적 평가 방법은 이전 동일한 무기 체계를 비교하고 상반된 무기 체계를 어떤 면에서는 비교 평가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늘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태적 평가의 불확실성은 뭐냐면 이 단순 숫자를 비교하는 이 분석가들은 이 측정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어떤 면에서는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무엇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전차인가, 그 다음에 전차와 장갑차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군사력, 무기라든지 이런 장비, 군사력 등을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보면 자, 나토는 프랑스군을 포함할 것인가, 또한 본토에 있는 미군을 포함할 것인가, 뭐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불확실하다는 거죠. 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선행된 이후에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점은 자, 여기는 계산하려고 하는 어떤 범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체적인 어떤 단순 수량 비교는 실행하기가 제일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하면 병력 숫자와 무기 보유량 이런 것들은 뭐 과거에는 이제 군사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뭐 현재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보안이 아닌 이런 어떤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평가하고 그다음에 논문적으로 뭐 이런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이제 알기 쉬운 정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이런 수량 비교는 실행하기가 제일 쉽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단순점은 또 뭐냐는 거죠. 단점은 이런 단순 수량 비교는 이런 전투에 투입될 어떤 병력을 측정하지만 투입된 병력 규모와 전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군사력을 많이 가진 측이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 수량 비교는 자, 무기의 양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자, 무기의 질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 수량 비교는 전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정태적 평가는 정확한 판단을 어떤 면에서는 그르치기 쉽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남북한 사이에 국방 예산 비교와 병력, 그다음에 무기 보유량 이게 비교는 군사적 능력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단점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는 이 가중치 수량 비교가 단순 수량 비교와 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자, 무기의 보유량을 계산할 때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거죠.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화력지수 계산 방법과 이제 표준 기갑 사단 지수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력지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화력에 기초해서 여기는 화력의 기초는 무기냐면 자, 전차, 야포,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기 체계를 이제는 개별적으로 채점하는 방법이다. 개별적으로 채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채점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무기를 발사했을 때 명중시키는 부위와 그다음에 무기가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기갑사단 등가 방법인데 자, 기갑사단 등가 방법은 자, 부대가 보유한 무기에 대한 이 가중된 점수를 통합하려는 시도이고 일명 무기 효과의 어떤 부대 가중 지수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무기의 질적인 측면이 우리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무기의 어떤 실내성이라든지 속도, 기동성, 사거리, 생존 능력, 그리고 어떤 치명성 등 이런 것들을 계량해요. 점수를 우리가 매겨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또 어떤 불확실성과 여기에는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군사력을 계산할 것인가와 또한 준비 태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왜? 자, 무기의 상대적인 가치와 질에 대해서 여기는 많은 가정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가정들은 종종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전차가 다른 전차보다 더 무겁다면 어떤 이는 기동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방어적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또 장점은 어떤 장점이 가지고 있느냐? 자, 무기 체계의 어떤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고려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 간에
이거는 완전히 상이한 부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는 이런 결정적인 장점은 뭐냐면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전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러한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투 투입 요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입 요소가 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똑같은 점수를 가진 부대들이 산악에서 전투를 하느냐 평야에서 전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보본 부대와 전차 부대 이런 것들이 싸울 경우에 여기에는 어떤 이런 차별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동원율 평가입니다. 자, 동원율 평가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현존하는 전투력과 동원된 전투력의 총체가 어떻게 변한지를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총력전이라고 볼 때 국가의 총 동원력이 전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동원율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불확실성과 또 장점,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은 동원율 평가는 자, 평시에 한 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정이 필요하고 이 부대들이 기지에서 전선으로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가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이러한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가용한 전투력의 총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과 한 국가의 총 군사력 분석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북한의 어떤 기습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이제 국내 어떤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 그다음에 전투의 투입과 정도, 그다음에 미군의 어떤 증원군의 어떤 전투에 투입된 결과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런 어떤 것을 보면 이런 어떤 그거에 따라서 전투력의 총계를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이런 군사력을 여기에는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고려하고 병력의 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뭐냐 하면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지휘 체계, 전략, 전술 같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는 어떤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발생하는 데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러한 또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간단한 수학 방정식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식 군사의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런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네 번째는 간단한 수학 방정식 모델입니다. 자,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전쟁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의 입력값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양국의 어떤 군사의 일단 양적, 질적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망라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또한 결과들이 여기에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이제 불확실성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 방정식과 현실 사회는 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학 방정식 모델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라든지 전술, 기습, 뭐 기타 어떤 비계량적인 이 효과를 여기에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학적인 방정식 사이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적인 요소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자, 수학 방정식은 이러한 전투 입력 요소들과 그 다음에 전투 결과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노력하고 있지만 전략의 어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이러한 어떤 시간 요소 이러한 고려하는 것도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투의 진행에 따라서 소모율이라든지 이동률, 전투 지역 등의 변화도 여기는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 여기는 계산이 매우 쉽다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장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분석한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점은 여기에서는 자, 수학 방정식이 어떤 몇 개의 어떤 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요소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은 뭐냐면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동 현상이라든지 기습, 기만 작전, 그다음에 상황과 판단, 전투 준비 태세, 뭐 동원, 전투 능력, 뭐 이런 어떤 동맹군의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그런 협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되는 가정들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는 단순한 그런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경우만 여기에서는 유용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실제 전투 양상을 어떤 광범위하고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중요한 변수들을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입력시켜서 한 달이라든지 또는 두 달간의 이런 전쟁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각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상 조건, 뭐 지형의 차이, 방어 준비 태세, 군대의 어떤 훈련 정도, 기습, 그다음에 어떤 이 기술적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에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사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입력시켜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또 뭐 무기라든지 뭐 지상군 전투, 항공기, 헬기, 그다음에 어떤 재고 법률, 운반 능력, 속도, 소모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뮬레이션 이런 모델은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이 필요하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요소들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뭐 전력 산출이라든지 무기 채점, 뭐 효과성, 교전율, 뭐 지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군 전략을 이용하는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지형, 그다음에 차단 작전의 효과, 그다음에 부대의 어떤 이동률이라든지 항공기 출력 이런 것들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의 어떤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시뮬레이션은 다른 문제 해결에는 취약하다는 거죠. 그죠?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입력해서 들어가지만 어떤 한 가지 문제에는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다른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러한 해결하기에는 여기는 취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장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는 점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투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변수의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러한 전투 결과를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군사력 균형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여기에는 장점이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또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다른 예측 모델이 고려할 수 없는 요소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투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단점은 여기에는 이 모델이 크고 복잡하게 그다음에 가정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잘못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요소의 어떤 부정확성이라든지 적절치 않은 고려 요소의 적용을 통해서 결과의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인간 영역을 컴퓨터가 다 다룰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있고 워게임,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영역을 컴퓨터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또 있다는 거죠. 더 이제 가면 과학적으로 더 발전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측면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워게임입니다. 이 워게임이라는 것은
자, 이 워게임은 보다 소규모의 전투뿐만 아니라 이 소규모의 전투뿐만 아니라 이 전구 차원의 전쟁에까지 확대 적용하기에 가능한 모델이다. 그래서 어느 차원에서도 이 활용 가능한 이런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서 워게임은 뭐 수학 방정식 모델이라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요소들, 특히 지휘관들 사이 어떤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여기서는 워게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워게임은 어떤 또한 불확실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워게임 시작 전 또는 어떤 게임 진행 중에 몇 가지 명확한 가정을 우리가 설정해야 하고 어떤 게임의 시나리오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다수의 고려사항이 여기에는 이제 워게임에 입력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교전국 상호 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타국 간의 적대적인 정도, 해외에서 파견되고 있는 부대의 어떤 그 피격 가능성 여부, 상호 간의 경보 시간, 각자의 전력 상황,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여기에서는 이게는 주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전쟁의 승패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나리오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고려사항이 이제 입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의 승패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여기에서는 이제 통제반에서 조정되어 있는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워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정책 결정에서 핵심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게임은 시간을 명시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워게임 실행자는 어떤 처음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전략을 골수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 있느냐? 여기에서는 워게임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아무리 기계가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워게임은 어떤 면에서는 반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일한 시나리오가 주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매번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꺼번에 몇 가지의 변수들의 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실험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컴퓨터 어떤 시뮬레이션보다 한계가 많은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래식 군사력 군량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태전 평가, 그다음에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원열 평가, 동태열 평가에서 간단한 수학 방정식 모델,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 한국 전쟁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한반도 전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지상 전투와 공군 전투 가공 지전이라는 이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어떤 군의 어떤 사기와 같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서 한반도의 어떤 전투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든 목적은 그럼 뭐냐? 왜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 목적을 만든 이유는 자,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제는 정태적 평가 방법이 아닌 이제 동체적인 평가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런 어떤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고려해서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평가해 봄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상전 교전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상전 모델은 사용자가 한정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매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여기는 지상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격자 식별입니다. 이 공격자 식별은 이 전제 시뮬레이션의 어떤 첫날 이제 사용하는 건데, 자,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공격편이 지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편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어떤 북한의 기습 공격을 가정하므로 첫날 공격자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 첫날 공격자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의 공격 방어의 어떤 결정은 전날의 전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전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축선별 전력 할당입니다. 자, 공자의 어떤 전역 사령관은 이제 자기 편의 교리에 따라서 이 7개의 어떤 축선까지 7개의 축선에서 각각 이제 전략을 활동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모전을 위해서 방자는 어떤 공자의 어떤 집중 지점을 이제 알고 이에 따라서 예비 병력을 할당하는 거죠. 이런 예비 병력을 이제 할당을 하고 여러 쭉 이제 할당을 하죠.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첫날 이제 개전 첫날이죠. 방자는 이 공자의 어떤 집중 지점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전선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이제 전략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축선은 전 전략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손실률 계산이죠. 자, 전력의 손실률은 우선 어떤 공자의 기습, 지형 그리고 어떤 준비된 방어와 이런 것들 그 요새와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병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승수를 이제 곱해서 계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에는 계산된 손실률 수준은 최초의 어떤 전력을 감축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따라서 전략을 감축할 것이냐, 뭐 더 증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전력 비율 최신화입니다. 이 각 일자의 마지막에 이제 각 축선별로 전력 수준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각 일자의 어떤 마지막 날에 여기에는 이런 전력 할당을 결정하게 되는데, 공자는 만약에 각 축선상에 있는 전력 비율이 전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필수 전력 비율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계속하실 것이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만 전력 어떤 그 필수 전력 비율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공격을 멈춘다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는 전력 평가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필수 전력 비율보다 여기에서는 크다면 공격을 할 것이고 작다면 여기는 전진을 멈추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상대적인 손실률 계산은 뭐냐면, 자, 양측의 상대적인 손실률은 그날의 마지막에 항상 각 축선별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손실률은 각 축선에서 이동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손실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넘어질 때는 이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야. 그다음에 부족하면 더 지원을 받을 것이냐, 뭐 지상군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률 계산은, 자, 이동의 속도는 어떤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산출한 상대방의 손실률을 각 축선에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플로트 위치 최신화. 이것은 그날의 마지막에 어떤 최신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둥의 축적 또는 그 어떤 전일의 기동 등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매일 반복해서 이러한 7단계들은 매일 반복해서 이 모델 운영자가 지정한 전쟁 말기까지 이게 되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자가 이제 공격해야 할 공자가 400m, 400km 이상의 어떤 중심에 해당되는 최대 침투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전쟁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남한의 전선은 최장 길이가 400km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반도를 계산해서 400km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간 게 이 하와이 본토를 해서 얼마를 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무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최정의 어떤 길이는 400m가 된다. 400km. 그래서 400km가 이제는 넘게 되면 이제는 전쟁을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상전 교전 모델을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지상전 모델의 어떤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전 모델의 다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여기에는 이제 뭐 첫 번째는 지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지형적 성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6.25 전쟁의 실질적인 기록에 근거해서 조정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은 유엔들 간의 어떤 전투 조건이 지형에 의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이제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방어 요새화. 그래서 이제 방자는 어떤 면에서는 전방의 전쟁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뢰가 아니라 지뢰입니다. 지뢰, 참호, 이 콘크리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강해서 이제 준비된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어를 했는데도 이미 침투한 전쟁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동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전력 밀도입니다. 여기에는 만약 전선 범위가 최소 전력 밀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방자는 공격에 대해서 더 이상 응집력 있는 방어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상대편의 공격이 가능하다면 돌파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상전 모델의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공중전, 우리가 교전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중 전투 교전 모델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세 개의 어떤 구별된 임무에 할당된 우리가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는 공대공,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그다음에 공군기지 공격, 그다음에 공대지 어떤 공격,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자, 그 이제 다양한 어떤 인물들 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예컨대 자, 남한의 어떤 공대공 전투기, 이 공대공 전투기는 북한의 어떤 채공, 여기 공대공 전투기라든지 공군기지 공격, 그다음에 이 공대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파괴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북한의 어떤 공대공 전투기는 남한의 모든 전류의 비행기를 항공기로 여기에서는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군기지의 공격기는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군기지의 어떤 그런 공군은 직접적으로 공군기의 공격하거나 항공기 비행을 금지시킴으로써 어떤 모든 종류의 적 항기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나 공대지 공격, 이 공대지 공격만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적의 어떤 그 지상군 공격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원 공군, 이 공군기들은 양측의 증원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할당된 임무를 여기서는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할당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류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력 변수인데, 입력 변수라는 건 뭐냐면, 자, 입력 변수는 자, 이는 전투에 이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한반도 정구 전쟁, 즉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 변수는 이 모델에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입력 변수들이 예가 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자, 입력 변수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어떤 공대지 공격기의 효과는 뭐냐면 한국의 전투기들에 비해서 열세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전력의 70% 전방에 이제 전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후방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개전 3주 동안에 북한의 어떤 증원 계획은 남한의 전력보다 3일 더 빠르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기습 공격을 가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도 보면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그 전투 요소들이 지금 전진 배치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 있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70% 정도, 70에서 80% 정도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상당히 어떤 면은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력이잖아요. 정보력. 이런 정보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군의 어떤 그런 정보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다시 이제 한번 보고요. 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이제 단순 정태적 평가인데, 이런 단순 평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 이 어떤 자료를 얻기가 용이하고 비교가 쉽다는 점 때문에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2009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많은 어떤 그런 종류의 무기 전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력 개선 작업에 어떤 그런 단순한 수량을 비교하면 근거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 비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단순 무기를 사용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여기에는 개발을 했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할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월 이내에 남한 영토의 어떤 60에서 70, 많게는 80%까지 점령이 가능하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 높은 전략은 어떤 공격이냐? 기습 공격 전략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남북한 군비 통제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기습 공격 가능성을 막을 조치들은 무엇이냐? 이런 대안들은 없느냐 이런 거죠. 여기에는 전방에 추진 배치된 어떤 북한의 어떤 공세적 군사 능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과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일단은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과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더욱더 자극하기보다는 이러한 계속적인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써도 그게 잘못된 것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고위급자들이 뭐 설명을 하고 하면 비판을 하면 또 다시 한번 뭐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보잖아요. 뭐 김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담지 못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못지않게 군사력도 같이 대등하게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대 강국에서 우리가 늘 어떤 면에서는 샌드위치에 낀 이런 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외침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면에서는 군사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화 타협을 통한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한국 국내에서는 이런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제 단순 수량 비교, 아까도 이제 우리가 무기를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태적 분석이 이제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제일 우리가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전차 숫자적으로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뭐 2000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숫자적으로서 우리가 불리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분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북한보다 보유량이 부족한 분야부터 어떤 무기의 구매 이제 소요 제기를 하고 그 분야의 군사력을 조기에 건설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왔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전태적 분석에 근거한 이런 정책 대응이 너무 근시안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이 미국과 나토는 공산권보다는 우수한 이 군사 과학 기술의 바탕을 둔 이제 질적 군비 경쟁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태적 분석 모델을 많이 개발해서 과학적으로 전쟁 결과를 예측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분석 모델은 이제 국방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뭐 정책적으로 이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는 군사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나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도 이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인 국방 투자를 유도하는데 이제 크게 우리가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전쟁의 결과를 올바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전략과 군사 전략, 리더십, 총체적인 어떤 동원 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C4I는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에서도 나오지만 지휘, 통신, 어떤 통제, 컴퓨터,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놓은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능력 발휘를 하고 있고 군수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 전쟁별을 특이한 어떤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런 어떤 모델 개발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이제 국방 정책의 개발은 국방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의 어떤 과학적 추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편 다시 한번 여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동태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태적인 것이 아니라 정태적인 것에 우리가 치중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따라서 4차 산업에 따라서 이제는 동태적으로 그래서 어떤 국방정책의 개발은 이제는 과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방비 예산의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런 축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또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하려고 오다 보니까 또 빠르게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은 늘 북한과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인접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요소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냉전 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뭐 강의 듣고 뭐 많은 시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는 갈 수 없지만 가족들이랑 또 이렇게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번 같이 또 바깥에 많은 벚꽃도 피어 있고 이런 꽃들 즐기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